지금부터 김정인 대표의 소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9차 제3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김정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즘 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 감정은 매우 민감한 것 같습니다. 여기 때문에 불공정한 특권이나 우월적인 그 의식을 갖는 데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대의 뜻을 갖다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도덕적인 지탄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은 저희 당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 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의 당무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목표를 내걸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사회에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면 이런 의식에서 철저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국민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저는 최근에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경제가 마치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은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거를 국민에게 좀 알리기도 하고, 브렉시트가 경제에 무엇 때문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마치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를 금방 교란에 몰아넣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은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사실 글로벌 체제 하에서 어떠한 문제가 과거와는 경제에 달리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80년대 초서부터 시작된 소위 자유경제, 소위 글로벌화, 이와 같은 것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돈이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상품이 되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러한 세계 경제 제도로 변화하고, 그동안 가장 빨리 발전한 분야가 뭐냐면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이 지나치적으로 발달되는 반면에 실물 경제는 점차적으로 위축이 됐고, 실물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축소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전반에 걸쳐서 소위 일자리라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경제 문제로 대두됐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양극화하는 것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선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보수당 정권이 참 정권을 정치적인 하나의 방편으로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을 공약을 해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갖다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영국의 런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금융의 센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런던의 금융시장의 동요 현상이라는 것이 각국의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것이다. 지금 현재 영국의 금융시장이 세계 제1위의 금융시장을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의 문제가 다시 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을 갖다 많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이 경제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하지 않고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 처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불황 상태에 빠져 있는 조선업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현재 일단 이 조선 3사의 자관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이번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이 또 조선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조선업에서는 이 세계 금융 유가 시장에서 유가가 정차적으로 인상이 될 것 같으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조선업에 다시 화랑이 펴질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번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하고 오히려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에 관련해서도 다시 재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를 해서 최근에 추경이 또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소위 금년도에 성장 목표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가 그걸 다시 취소를 하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금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라는 수치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부에게 촉구를 합니다. 현 경제 상황을 좀 조속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갖다 제시할 것이냐. 이 과정에서 추경도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추경의 필요성만 얘기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추경을 갖다 투입을 했을 때 한국 경제의 내일을 제대로 추구하면서 우리의 체질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기반을 천천히 하겠다고 하는 이 청사진을 정부가 조속히 제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우상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 시절에는 누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 관행으로 괜찮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두 가지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원내에서 그동안 판례로 정착된 것, 그 다음에 언론의 지탄을 받았던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의원실에 제대로 통보해 줌으로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보좌진 채용의 기준,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늘 범할 수 있는 낡은 관행, 이것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잘 알려드림으로써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원내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세균 의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의원 특권 제한, 특권 내려놓기 관련해서도 조속히 대화를 나눠서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분야들은 우선적으로 입법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다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제일 황당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 어떤 제안도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흐름은 추경 편성으로 간다고 자꾸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이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신문을 보고 답을 해야 됩니까?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받지 않고 있는데 언론인들은 매일 전화를 줍니다. 저한테. 추경하실 거예요? 추경을 언론과 같이 짜야 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장관은 7월 초순까지, 7월 초중순까지 추경이 통과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6월 말입니다. 추경안도 보여주지 않고 7월 초순에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정부 부처에 알아보니
추경 편성을 하려면 30일이 걸린답니다. 그럼 정부가 편성해서 넘기는데도 한 달이 걸리는데 어떻게 7월 초순에 해드립니까? 장관은 그런 현실을 아시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추경 편성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언론을 통해서 야당을 압박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야당이 응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면 나라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와서 협조를 구하고 언론을 상대로 추경 언론 플레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문제 결국 제가 끊임없이 6월 말 이내에 갈등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계속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 세월호 문제도 어제 거리에서 충돌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12월 말까지 특조위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 이런 갈등이 다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인데 6월 말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말하는 다음부터 이렇게 또 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 아이들의 이 시신조차 찾지 못한 부모들이 있는데 6월 말로 조사 활동을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적어도 세월호 인양 이후에 적절한 조사를 하는 시간까지는 보장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국민들의 아픔을 다루는 이 나라에 대할 태도지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없애려고 6월 말까지 조사 기간을 끝낸다. 이런 태도는 국민을 통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지금이라도 12월 말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시면 다시 나라가 조용해집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월호 문제로 다시 국민들의 아픔, 상처를 해주지 말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6월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할 줄 아는 그러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만 여야 3당이 국민들이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보육도 이제 7월 초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데 역시 야당 주장대로 보완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이후에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갈등과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제대로 해서 갈등은 줄이고 선제적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기호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기호입니다. 생태 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탈한 행위 참으로 천일공노한 짓입니다. 지난 25일 토요일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 활동 보장을 요구하면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왜곡 해석을 해서 특조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 강제로 종료를 시키고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과 종로구청 직원들이 농성장 앞에 걸려있는 노란 리본 그리고 햇빛 가림막을 강제로 철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이 연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은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집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난입을 하고 또 천막을 강탈을 하고 한여름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차양막까지 강제로 철거를 했습니다.
이는 마치 군사정권 시절의 국민 탄압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행 유가족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그리고 합법적인 농성 보장과 함께 농성장 침탈과 유가족을 연행한 경찰 책임자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경찰의 농성장 침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방해 활동의 다름이 아닙니다.